놀랍게도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의 약 93% 이상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뇌에 설계된 본능과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찾는 순간 이미 우리 안의 자동조종 장치는 하루를 출발시킨 셈입니다. 무게가 고작 1.45kg 남짓한 이 기관이 당신의 기분과 선택을 버튼처럼 눌러 움직인다는 사실이 더 섬뜩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말에 흔들리고 남의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꼭 후회할 행동을 골라 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부터는 그 자동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를 적으로 삼기보다 뇌의 사용 설명서를 다시 펼쳐 읽는 시간이니까요. 먼저 모임을 떠올려 보시죠. 다들 웃고 떠드는데 유독 조용히 있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종종 불편해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을 소극적이구나 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판단이 항상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침묵이란 때로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는 대신 관찰을 더 촘촘하게 하기도 하죠. 표정의 미세한 변화, 농담 뒤에 숨은 힘의 관계, 누가 누구에게 약한지 같은 것들이 말보다 빠르게 포착됩니다. 그러니 조용한 사람 앞에서일수록 가벼운 장난도 얇은 유리 위를 걷는 마음으로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언젠가 그 정보가 판단 재료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도파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순간이 가장 황홀하다고 믿지요. 그런데 뇌는 정작 받기 직전에 더 크게 달아오릅니다. 기대 구간에서 도파민이 실제 보상 순간보다 약 100% 더 크게 치솟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마치 문을 열기 직전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쇼폼을 넘길 때 이번엔 재밌겠지라는 기대가 계속 유지되고 만족은 잠깐 스치며 사라지는 점이죠. 한편 보상이 확정되면 뇌는 금방 시큰둥해집니다. 이미 얻은 건 생존에 덜 급하다고 계산해버리니까요. 그러니 재미에 중독된 게 아니라 다음에 혹시에 중독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절이 왜 그렇게 아플까요? 마음이 다쳤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몸이 진짜로 아픈 느낌이 드니까요. 뇌는 이별이나 배제 같은 신호를 받으면 골절이나 화상에서 활성화되는 통증 회로와 겹치는 영역을 함께 가동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밤에 속이 쓰리고 숨이 막히는 건 단순히 감상적이어가 아니라 위협이 왔다고 판단한 생물학적 반응이죠. 이때 사람은 내가 유난인가요? 라고 자책하기 쉬운데 오히려 정상적인 경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픔을 부정할수록 뇌는 더 크게 울립니다. 경보를 끄려면 먼저 경보가 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순서입니다. 멀티태스킹은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열된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우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죠. 뇌는 동시에 두 위를 붙잡지 못하고 초단위로 탭을 바꾸며 스위치 비용을 계속 지불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느낌만 커집니다. 이때 피곤한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전환할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배터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나 뭐 했지? 라는 허무가 남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채 계속 새 창만 띄운 것과 비슷하니까요. 오히려 한 가지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뇌는 기피 모드로 들어가고 작업 효율이 살아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면 뇌는 상황을 다시 해석합니다. 표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입력값이죠. 가짜 미소가 진짜 기분을 만드는 건 뇌가 얼굴 근육의 신호를 현재 상태 보고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색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처음 운동할 때 근육이 낯선 것처럼 표정도 훈련이니까요. 물론 미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감정의 톤을 한 단계 낮추는 데는 꽤 쓸만한 방법입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짧은 리셋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의 판단은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상대의 말이 문장으로 완성되기도 전에 뇌는 상대의 시각적인 정보를 먼저 평가하죠. 시각 정보만으로 신뢰와 매력을 약 0.21초 안에 가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의 깜빡이는 순간입니다. 불공평해 보여도 뇌는 토론보다 생존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의 설득력은 외형을 치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첫 화면을 정돈하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깨끗한 인상은 허세가 아니라 상대의 뇌가 불필요한 경계를 세우지 않게 돕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고민이 깊을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해결이 아니라 마비가 옵니다.
사고가 과열되면 전두엽의 조정 기능이 떨어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잠시 멈칫하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데 결론이 안 난다가 생깁니다. 뇌가 너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현실 행동이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시도 자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럴 땐 결론을 크게 내리려 하지 마시고 다음 한 걸음만 정하면 됩니다. 뇌는 작은 행동 앞에서는 덜 겁먹거든요. 고민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작게 움직이는 것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무시당하는 경험이 왜 배고픔처럼 괴로운지도 설명됩니다. 소외감은 감정만이 아니라 몸의 비상등을 켭니다. 사회적 배제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자극해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는 긴급 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속이 허한 느낌이 납니다. 이때 사람은 단 것을 찾거나 쇼핑을 하거나 무언가로 채우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가 결핍을 메우려는 신호니까요. 그러니 외로움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경보가 울렸군 하고 이름 붙여주세요. 이름을 붙이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소외감은 영혼의 허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허기를 다루는 방법은 더 미워하기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입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지고 선이 급해지면 압박이 쌓였다는 흔적일 수 있죠. 뇌가 숨이 가빠지면 손끝도 같이 급해지고 그 결과가 종이 위에 그대로 찍힙니다. 마치 심전도처럼요. 반대로 글씨가 유난히 커지거나 힘이 과해져도 내면의 긴장도가 올라갔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메모가 유난히 난장판이라면 능력 부족이 아니라 과부하로 읽어보셔야 합니다. 몸은 말을 안 해도 손끝은 계속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셈이죠. 불평이 습관이 되면 뇌는 세상을 검색창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만 찾기 모드가 켜지거든요. 부정 단서를 먼저 포착하도록 회로가 재배치되면 같은 하루도 더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평은 현실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죠. 처음엔 스트레스 배출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만드는 공장으로 변합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학습했으니까요. 투덜거림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한 번은 반대로 괜찮았던 한 가지도 같이 말해보시라는 겁니다. 뇌는 균형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화면도 조금 덜 어둡게 조정합니다. 자신감은 말로 증명하기 전에 분위기로 감지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죠. 타인은 대략 7.3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당신이 흔들리는지 단단한지 이미 판단해버린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건 논리보다 비언어 신호입니다. 시선의 흔들림, 목소리의 속도, 어깨의 각도가 더 먼저 들어오니까요. 그러니 뭘 말할지만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서 있을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는 말보다 큰 스피커가 됩니다. 당당함은 허세가 아니라 내 뇌를 안정시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호감이 생기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상대의 손짓이나 앉는 각도를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는 따라하기가 나타나죠. 이건 거울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맞춰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뇌의 자동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고개 끄덕이는 타이밍과 말끝의 높낮이까지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속도를 따라온다면 그건 당신과 같은 편이 되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따라하려 들면 부자연스러우니 의식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환경은 미각까지 속입니다. 평범한 음료도 공간에 흐르는 음악이 우아하면 더 값비싸게 느껴지는 착각이 생기죠. 뇌가 혀가 아니라 분위기를 함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 향, 소리까지 한꺼번에 맛으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라도 시끄러운 곳에서는 거칠고 잔잔한 곳에서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허영이 아니라 뇌의 통합 처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맛을 입기로만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죠. 원한다면 이 원리를 역으로 활용해 집중해야 할 때는 공간의 소리를 단순하게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대화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질문으로 상대의 말을 꺼내주는 사람이지요. 질문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본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질문을 받으면 뇌는 스스로를 설명하며 정리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호감으로 저장되기도 하죠. 말은 화살이지만 질문은 열쇠라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잊기 어렵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조언보다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이 커질 때는 머릿속에서만 돌리지 마시고 종이에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은 공중에 떠 있을수록 더 커집니다. 펜으로 걱정을 옮기는 행위는 뇌의 작업 메모리를 비우는 정리 버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면 한결 숨이 트이죠. 머릿속에서만 불안을 돌리면 뇌는 아직 해결 안 됐다라고 계속 알람을 울립니다. 글로 적으면 일단 저장됐다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꼭 멋진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몇 개,
문장 몇 줄이어도 충분합니다. 종이 위의 글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머릿속의 불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 눈을 오래 마주치면 왜 긴장될까요? 뇌는 시선을 관계의 거리로 받아들입니다. 대략 3.62초를 넘겨 시선을 고정하면 뇌는 심박을 올려 안전도를 다시 측정한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설렘이 될지 불쾌함이 될지는 신뢰가 깔려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안전하면 두근거림이 되고 불안하면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따뜻하지만 낯선 사람의 응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시선은 말없는 문장이니 상대와 상황에 맞춰 길이를 조절하는 게 지혜입니다. 창의성은 맑은 정신에서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약간 피곤할 때 오히려 아이디어가 불쑥 튀는 이유가 있죠. 그때는 뇌의 검열이 느슨해져 평소라면 말도 안 돼 라며 차단하던 연결이 잠깐 통과됩니다. 샤워하거나 멍할 때 생각이 이어지는 건 집중 모드가 꺼지고 배경 모드가 켜지는 전환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계속 붙잡기만 하지 말고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쉬는 척하면서 일을 합니다. 웃음은 논리보다 빠릅니다. 농담 한 번에 벽이 낮아지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표식을 더 빨리 찍기 때문이죠. 긴 설명보다 짧은 웃음이 관계를 묶는 이유는 웃음이 생존 경계심을 잠깐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먹한 자리에서 정답을 말하려 애쓰기보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한마디가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무례한 농담은 독이 됩니다. 웃음이 아니라 공격으로 저장되면 뇌는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그러니 웃음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안전함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의욕은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일 때 뇌는 그 행동에 맞춰 연료를 배달합니다. 가만히 앉아 하고 싶다를 기다리면 뇌는 아직 필요 없다고 판단해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죠.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뇌는 아,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하며 동기 신호를 올립니다. 완벽한 컨디션을 기다리는 분은 시작 자체를 놓치기 쉽고 시작하는 분은 에너지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작은 출발에도 방향을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은 생각보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뇌가 혼자 무대를 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실수보다 자신의 실수에 더 바쁩니다. 결국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발표에서 말이 꼬였다고 해도 남은 사람들은 금방 자기 할 일로 돌아갑니다. 당신만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뇌의 확대 기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관심을 받는 게 두려울수록 뇌는 관심을 더 크게 상상한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기억은 녹화 파일이 아닙니다. 꺼낼 때마다 편집되는 영상에 가깝고 그때그때 현재 감정이 색을 칠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기분 좋은 날에는 별일 아니었네로, 우울한 날에는 역시 난 안 돼로 재편집되기 쉽습니다. 이걸 알면 기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사실이 아니라 뇌의 편집본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면 그건 이상이 아니라 뇌의 정상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장면이 당신을 공격할 때 이건 편집된 영상이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목표는 머릿속에 두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종이에 적으면 뇌는 그걸 업무로 등록하죠. 기록된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약 48%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으로 본 순간 뇌가 우선순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적으면 끝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자주 확인하면 뇌는 그 목표를 현재 진행 중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달력이든 메모든 작게라도 문서화하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계약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적어도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 적지 않으면 더 쉽게 잊는다는 점이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완벽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흠을 먼저 인정해 상대의 경계를 풀죠. 사소한 약점을 솔직히 말하면 상대의 뇌는 숨길 게 없다라고 판단해 방어를 내립니다. 반면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은 뇌가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완벽함은 때로 거리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하게 털어놓기보다 작고 안전한 범위에서 진솔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지는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로가 쌓입니다. 뇌는 선택을 할 때마다 연료를 씁니다. 고를 수 있는 폭이 급격히 넓어지면 만족감은 떨어지고 결정은 미뤄지죠. 결국 오늘은 그냥 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작품을 고르다 잠들고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만 채우다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땐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3가지 후보만 놓고 고르기 같은 단순한 틀이 뇌를 구해줍니다. 선택을 줄이는 건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꼬이고 어깨가 굽고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몸이 먼저 고장 신호를 보내는 건 뇌가 스트레스를 생존 위협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계 스트레스는 숨어 들어옵니다. 무례한 한마디, 끝없는 비교, 눈치 주는 분위기가 몸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려면 음식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서 있는 환경도 같이 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종종 거기 조금 떨어져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칭찬은 넓게 뿌리면 금방 증발합니다. 뇌는 애매한 칭찬을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대단하세요 보다 설명이 이렇게 구조적이라 이해가 빨랐습니다처럼 좁고 구체적인 칭찬이 오래 남습니다. 그 구체성이 상대의 뇌에 좌표를 찍어주기 때문이죠. 좌표가 있으면 뇌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감탄사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은 진심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콕 집어 말해보세요. 뇌는 숫자보다 이야기를 더 잘 붙잡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잊혀도 장면은 남죠. 누군가의 통계표보다 한 사람의 하루가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으면 뇌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예측하며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단단히 묶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싶다면 숫자 나열 대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스토리는 뇌에 저장되는 압축 파일이 되고 감정은 그 파일의 비밀번호가 됩니다. 협상에서 침묵은 칼날처럼 작동합니다. 어색함을 못 견딘 쪽이 먼저 말하고 그 말 속에 정보가 섞여 나오죠. 상대가 말을 채우는 동안 당신은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벌고 상대는 자신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공간을 주도하는 기술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표정은 부드럽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침묵은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말을 줄이는 것이 진짜 힘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 습관은 뇌의 보상 회로를 긍정적으로 다시 깎아줍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길이 더 뚜렷해지든 말이죠. 반면 늘 불만만 말하면 뇌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넓혀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일도 더 크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쓸만한 것을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작은 단서로도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에 그나마 괜찮았던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자기 이름입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내 이름이 들리면 고개가 돌아가죠. 대화 중에 상대의 이름을 적절히 불러주면 뇌는 내가 여기 있다는 인정신호를 받으며 반응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주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분명히 불러주는 행위니까요. 다만 과하게 반복하면 오히려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한두 번 섞는 정도가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낙서를 하는 분을 게으르다고 보지 마세요.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낙서를 병행한 사람이 핵심을 약 34% 더 잘 떠올렸다는 보고도 있죠. 뇌가 한쪽을 붙잡고 다른 쪽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겁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면 오히려 집중이 붕 떠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이 단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누군가 메모 대신 낙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집중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정보가 머릿속에 남았느냐는 점이죠. 분노는 순간적으로 힘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폭발성이라 주변까지 태우기 쉽습니다. 화가 치밀면 뇌의 논리 회로가 약해지고 즉흥적인 말과 행동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뜨겁다라는 상태를 먼저 인식해보세요. 상태를 보면 선택이 생깁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사실은 뇌를 다시 온라인으로 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적을 이기기 전에 내 판단력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잠이 부족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수면은 감정 조절의 토대이니까요. 하루 5시간 45분 이하로 자는 분들은 충분히 쉰 사람보다 우울 증상 위험이 약 70% 높게 나타났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피곤할수록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죠. 뇌가 방어력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의지력도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이 남으면 아니라 자기 위해 시간을 남겨야지로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대화 중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은 즉각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작은 끄덕임이 설득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반응이 동의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과도한 끄덕임은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리듬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듣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스스로 더 잘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대화는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뇌가 손실을 위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대략 2.6배쯤 강하게 반응한다는 실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원리를 알면 마케팅에 덜 끌려갑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손실 공포를 누르는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스스로를 움직이고 싶다면 얻게 될 것보다 잃게 될 것을 떠올리는 편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뇌는 이성보다 생존을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안은 생각이 아니라 남아도는 에너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멈춰 있을수록 머리가 더 뛰죠. 가만히 앉아 상상 속 재난을 돌리기보다 가볍게 움직이면 경보음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뇌는 움직임을 살아남는 행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조금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커질 때는 해결책을 찾기 전에 몸을 먼저 깨워보셔도 좋습니다. 행동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의 볼륨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자주 미화됩니다. 뇌는 예쁜 장면은 확대하고 아팠던 모서리는 둥글게 갈아 과거를 금빛으로 칠하곤 하죠. 그래서 그때는 다 좋았지라고 말하면서도 그때의 고통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뇌가 현재를 견디게 하려고 편집해 준 겁니다. 이걸 알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왜곡된 필터였을 수 있으니까요. 추억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곧 현실의 실패를 뜻하진 않습니다. 과거는 목적지가 아니라 자료이고 우리는 그 자료를 너무 신성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시보는 위로가 아니라 생리 반응입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몸의 지시어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죠. 혈압이나 호르몬 수치가 기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즉, 믿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 먹으면 다 된다가 아니라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에는 약만큼이나 안정감과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매긴 매력 점수는 남이 보는 점수보다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결점을 확대해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는 단점이 크게 보이고 남의 시선에서는 장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면 근거 없는 자격지심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내 뇌가 나를 더 엄격하게 채점했을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지나치게 좁지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자신을 덜 미워하는 것이 곧 방심이 아니라 회복력이라는 점입니다. 집단의 압력은 무섭습니다. 주변이 다 박수치면 내 뇌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판단을 수정해버리죠. 그래서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고 싫은 일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뇌가 소속을 생존으로 계산하니까요. 이럴 때는 한번 멈춰서 내가 진짜 동의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위기와 내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와 군중 속의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아는 거죠. 집단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태우지 않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대화를 조금만 나눠도 말투가 닮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뇌가 관계를 만들려고 자동으로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끝, 억양, 표정까지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동기화입니다. 이를 알면 관계가 불편할 때 왜 내 말투가 거칠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리듬을 받아들였을 수 있으니까요. 원한다면 반대로 내가 더 차분한 리듬을 선택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투는 습관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바꾸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결정은 포도당을 먹는 일입니다. 선택을 할수록 머리가 지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죠. 하루에 사소한 선택을 너무 많이 하면 저녁에 자제력이 무너지는 이유도 이 소모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퇴근길에 평소라면 안 살 물건을 사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그만 싸우자라고 항복한 겁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오전으로 옮기거나 반복된을 줄인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단순한 루틴을 고집하는 건 멋이 아니라 뇌의 연료를 아끼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공포는 기억을 각인시킵니다. 뇌는 위험 정보를 우선 저장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지루한 교과서보다 무서운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뇌는 이건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표시를 찍어두죠.
이 원리는 학습에도 쓰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감정과 연결하면 기억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지나치면 기억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공포는 강력한 펜이지만 잘못 쓰면 마음을 긁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감정 방어막이 얇아집니다. 피곤한 뇌는 이성보다 감정에 먼저 끌리죠. 그래서 새벽에 보낸 메시지를 아침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체력 문제일 수 있어요. 밤에는 확신이 과해지고 아침에는 후회가 커지는 이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뇌의 필터가 달라졌으니까요. 이때는 큰 결정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밤의 감정은 크지만 낮의 책임은 더 크니까요. 잠이 필요한 순간은 결국 생각이 아니라 몸이 알려주는 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짧게 적어두면 생각이 덜 달라붙습니다. 뇌가 반복 재생을 멈추기 때문이죠. 해야 한다를 머릿속에만 두면 뇌는 놓칠까봐 계속 떠올립니다. 하지만 적어두면 저장 완료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메모는 작은 의식 같지만 수면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 핵심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뇌는 불안을 계획으로 바꿀 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군중에게 외치기보다 한 사람을 지목해보세요. 책임이 흩어지는 순간 뇌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라는 착각은 모두에게 말을 걸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성경님, 이것만 부탁드립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상대의 뇌는 거절 비용을 더 크게 계산합니다. 요청은 무례가 아니라 협업의 시작입니다. 뇌는 명확한 요청 앞에서 더 선명하게 반응하니까요. 도움받는 연습은 혼자 버티는 습관을 꺾는 대로 필요합니다. 알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규칙 보상 구조 때문입니다. 언제 좋아요가 뜰지 모를수록 더 자주 확인하게 되죠.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뇌를 더 강하게 붙잡는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자동으로 세로 고침을 누르고 뇌는 혹시 이번엠을 반복합니다. 이때는 알림을 끄는 게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끊는 기술입니다. 뇌의 약점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혼잣말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소리 내어 스스로를 안내하면 사고가 정렬되거든요. 집중이 약 24%가량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들리는 언어가 다시 입력이 되어 계획을 고정시켜주니까요. 지금은 이것부터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문장을 기준선으로 삼아 산만함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을 시작할 때 조용히 자기에게 지시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주는 말투가 더 효과적입니다. 희소성은 이성을 흔듭니다. 마지막 수량이라는 문구 하나로 별 가치 없는 물건이 보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뇌는 부족함을 곧 위협으로 해석하는 편이라 희소성 앞에서 판단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후회하는데도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엔 지금 아니면 끝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땐 시간을 조금 벌어주세요. 잠깐만 멈춰도 뇌의 급한 계산이 느려집니다. 희소성은 사실의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경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큰 사람에게 권위를 느끼는 편향도 있습니다. 덩치와 지위를 연결해버리는 원시적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말이 같아도 키가 큰 사람이 말하면 더 확신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인상입니다. 이 편향을 알면 사람을 볼 때 한 번 더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내용에 반응하나 이미지에 반응하나라고요. 이미지를 경계하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뇌는 습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 신뢰를 올리는 이유는 옥시토신입니다. 몸이 먼저 관계를 안전하다고 표시하는 호르몬이죠. 따뜻한 악수나 조심스러운 어깨 토닥임이 말보다 깊은 연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해석이 갈리지만 촉감은 직관적이니까요. 다만 상대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은 신뢰가 아니라 위협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편안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작은 접촉은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배려라는 점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뇌가 기본 휴식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뜻밖의 연결이 생겨 문제의 실마리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걷다가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답이 떠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뇌가 조용할 때 연결이 잘 보입니다. 늘 집중만 강요하면 뇌는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숨 쉴 틈이 있어야 흐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계획표에 멍 시간을 넣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에게는 그게 생산일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쓰는 법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율을 만듭니다. 향기는 기억의 비밀 통로입니다. 스친 냄새 하나에 오래전 장소와 감정이 통째로 올라오는 건 후각이 기억 중추와 가까워서입니다. 사진보다 향이 더 즉각적으로 과거를 끌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향을 시간의 손잡이처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어떤 향수 냄새가 싫어지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붙어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향을 바꾸면 기분이 바뀌는 느낌이 드는 것도 뇌가 환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원한다면 좋은 기억과 향을 연결해 나만의 안정 버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악필이 꼭 성격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의 속도가 손의 속도를 앞지르면 글씨가 무너질 수 있죠. 정보가 머릿속에서 쏟아지는데 손이 따라가지 못하면 뇌는 빨리만 외치고 결과는 흐려집니다. 그러니 악필을 이유로 자신을 게으르다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속도가 빠른 시스템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속도를 줄이기보다 키워드를 먼저 적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뇌의 속도에 맞는 기록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찬은 결과보다 과정에 붙여주세요. 재능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노력은 통제 가능하다고 느낄 때 뇌가 더 오래 달립니다. 잘했어요 보다 어제보다 한 번 더 시도하셨네요 같은 말이 더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뇌는 통제 강한 행동에 보상을 붙일 때 다음 행동을 더 쉽게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과정 칭찬은 동기를 오래 살립니다. 결과 칭찬은 한 번에 불타고 끝나기 쉬워요. 노력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뇌는 그걸 가장 오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명확한 고통보다 정체 모를 불확실성을 더 무서워합니다. 끝이 안 보이면 뇌는 최악을 상상하죠. 기다림이 괴로운 이유는 뇌가 결말 없는 이야기를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좋은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호함이 더 괴로우니까요. 이럴 땐 정보를 조금이라도 구체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기준, 다음 단계를 정하면 뇌가 안정합니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첫걸음은 작게라도 확실한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음악의 박자는 심박과 보폭을 움직입니다. 빠른 리듬을 들으면 걸음이 당당해지는 것도 뇌가 몸을 리듬에 맞춰 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할 때 음악을 바꾸면 컨디션이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몸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니까요. 이 원리를 활용하면 집중이 필요할 때는 단순한 리듬을, 휴식이 필요할 때는 느린 리듬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뇌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오늘 기분이 흐리다면 음악으로 박자를 바꿔보는 것도 작은 전략이 될 수 있죠. 뇌는 진실보다 확신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실보다 단호한 거짓말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함정이 존재하죠. 확신의 톤은 뇌에 이건 안전한 정보라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힘을 갖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태도보다 근거를 보셔야 합니다. 확신은 감정이고 근거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키우려면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준비를 키우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감은 연기가 아니라 근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뒷담화는 도덕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집단을 묶는 원시적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규범을 확인하고 우리 편을 가르는 과정이 뇌에는 익숙한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험담으로 친밀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커지면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문화가 생깁니다. 내 뇌도 결국 그 부정에 잠깁니다. 그래서 뒷담화가 시작되면 한 번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겠죠? 같은 말로요. 집단의 접착제는 험담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와 따뜻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면 미세한 빛과 알림 기대가 수면을 흔듭니다. 뇌는 언제 울릴지에 대비하느라 깊게 쉬지 못하죠. 그 결과 다음날 인지 효율이 약 21%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집중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멍하고 짜증이 늘면 의지력보다 환경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잠자리는 뇌의 정비소입니다. 정비소에 소음 기계를 들여놓으면 수리가 잘 되기 어렵겠죠. 가능하다면 잠자기 전엔 폰을 멀리 두고 뇌에게 이제 종료 신호를 보내보세요. 딱 22일만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실험을 권합니다.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뇌가 긍정 단서를 찾는 회로를 새로 만들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뇌는 반복된 방향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편이니까요. 큰 감사가 아니라 따뜻한 물이 나왔다 같은 작은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사실이 습관의 재료입니다. 작은 기록이 시선을 바꾸고 시선이 결국 인생의 체감을 바꾼다는 점이죠.
뇌는 무질서 속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안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억지로 연결해 음모처럼 해석하는 일도 생깁니다. 패턴을 찾는 능력은 생존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뉴스 한 줄에도 과도한 의미를 붙이게 만들 수 있죠. 이럴 때는 증거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뇌의 불안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설은 도움이 되지만 확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패턴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니니까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뇌는 연결을 더 만들려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특히 잘 기억합니다.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첫 장면과 마지막 문장이 전체를 덮어버리죠. 그래서 발표든 영상이든 시작 인사와 마무리 한마디가 전체 인상으로 남기 쉽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시작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은 문고리이고 마지막 문장은 여운이니까요. 특히 마지막에는 행동을 제안하면 효과적입니다. 뇌는 끝에 나온 지시를 더 쉽게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무리를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한 가지 행동을 던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닙니다. 피로 신호를 받는 수용체를 잠시 가려 안 졸린 척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죠. 그래서 카페인으로 버티면 나중에 피로가 몰려오는 반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졌던 거니까요. 이걸 알면 카페인을 미워할 필요도 과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구로 쓰면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에 기대기 전에 물과 햇빛과 짧은 움직임을 먼저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뇌는 자극이 아니라 회복을 원할 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보다 우리를 더 자주 씁니다. 말이 관계의 울타리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 비율이 약 32%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관찰도 있는데 작은 단어 하나가 소속감을 만듭니다. 물론 우리만 쓰면 부담스럽지만 협력의 순간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뇌는 단어로 팀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가 곧 관계의 지도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한 번만 우리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호감을 얻고 싶다면 오히려 작은 도움을 부탁해보세요. 의외로 그게 친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는 도와준 뒤에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호감을 강화하기도 하죠. 물론 큰 부탁은 부담입니다. 부담은 거절을 부르니까요. 작고 구체적인 도움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짧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주세요. 그 순간 뇌는 좋은 경험으로 저장합니다. 요청과 감사가 반복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하루 종일 선택을 많이 하면 퇴근길에 충동 구매가 늘어납니다. 자제력이 배터리처럼 방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합리 소비보다 기분 회복 소비가 쉬워집니다. 뇌가 오늘의 손해를 보상받으려 하니까요. 이때는 구매 전에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사려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 하나가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뇌는 질문을 받으면 자동 모드에서 잠깐 깨어나니까요. 충동을 없애려 하기보다 충동이 오는 시간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미루는 습관의 정체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을 늦추는 거죠. 뇌는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핑계가 달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은 줄지 않고 죄책감만 커집니다. 내가 또 다른 경고를 울리죠. 그래서 미루는 일을 줄이려면 목표를 줄여야 합니다. 완벽을 내려놓고 최소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 공포도 작아지고 뇌는 그제야 움직일 공간을 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새 길을 만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자동 반응이 당신을 지배했더라도 훈련을 통해 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일상에서 시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여러분의 지혜롭게 빛나는 삶을 응원드립니다.